한국 YMCA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동지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도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제45차 한국 YMCA 전국연맹 정책논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의 진단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질 생각입니다. 순서상 우리 한국 YMCA 목적과 사업협의회 위원장이신 장윤재 기록이사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위원장 장윤재입니다. 우리 목적문에 한국기독교 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그 다음이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 Y의 오랜 전통이고 정신이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러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모두가 받은 편지 한 통 있는데 저는 이 남부원 전 사무총장님께 받았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된 편지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편지는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다가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마침내 당신들이 듣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 보낸 편지인지 지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동안에 이 지구에 와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잊게 만들었던 편안함과 즐거움을 성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제발 지구 얘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싸움 멈추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주시고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살펴달라고 하는 이 편지 누구 보낸지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낸 이 편지를 우리 모두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전국대회를 앞두고 정책논단 하자고 하는 귀한 제안을 해주셨고 이번에 주제가 멈춤과 성찰입니다. 부제는 우리 YMCA 운동의 길을 찾아서인데 지금 우리가 강제로 멈춤을 당한 시간인데 이 멈춤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뼛속까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것을 위한 모두 6강의 멋진 그 공부하는 순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문명을 낳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인데 이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생택쥐별이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기다림이란 오늘 하루를 다른 모든 날과 다른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무언가 다른 오늘 하루를 만드는 그 자체, 그 능동적인 실천과 참여가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올해 전국대회가 정말 풍성한 우리의 문명과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금방 장윤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YMCA 목적문에는 민중의 복지 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세문화 창조, 창달이라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상황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과정
이라는 것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분을 오늘 주제 강사로 모셨습니다. 한반도 평화과정의 진단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송영길 의원님께서 45분간 강의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신 386을 대표하는 정치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천 계양구월에서 16대,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이번 21대 선거에서 또 당선되셔서 5선의 다선 의원이십니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시정을 관리하셨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큰 박수로 한반도 평화과정의 진단과 방향 모색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옷차림을 이렇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해도 된다고 김경민 사무총장님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IMCA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김경민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윤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멈춤과 성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코로나가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 생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백신이고 인간이 바이러스라 그럽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덕분에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지구가 좀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러한 자연 파괴적 문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보는 시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같은 우리 민족끼리도 분단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인종과 피부 색깔을 넘어서 모든 우리 인류는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라는 생명체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영적인 존재로 이 지구 생명체를 관리하고 번성시킬 책임 있는 뇌세포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무한한 자기 욕망의 복제를 통해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암세포로 기능할 거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한반도라는 것이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의 유산을 가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제국주의 길을 걸은 바도 없는데 분단의 고통을 받아야 될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마치 예수의 삶같이 속죄양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분단이라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전체 세계 인류에 쓰임받는 존재로 훈련받은 과정이 아닌가. 이 과제를 어떻게 이겨내서 평화의 평화를 이끄는 그런 민족으로 그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의 그런 계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 PPT를 가지고 제 주어진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많은 언론에도 인용을 합니다만, 정치가 인물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이게 오토만 폰 비스마르크 독일 프로이센 수상이 했던 말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사실 독일을 통일했던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정치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국민 속에 절망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임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94년도 북핵 위기 때 제네바 합의는 아시다시피 갈루치와 강석주 간의 그러한 협의였기 때문에 그게 실패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그리고 판문점에 잠깐 만남까지 하면 3번에 걸쳐 미국의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했던, 악마화시켰던 북한의 지도자와 만난 것 자체가 커다란 감동이고 어떤 희망이었는데, 그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냉전적 관계로 복귀해 버렸을 때,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이걸 시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뭐 교황이 와서 해결할 것도 아니고 달라이라마가 와서 해결할 것도 아닌 이상, 이 정말 한반도 문제는 장기 미제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 속에 사라져가려고 하는 이 남북 한반도의 평화의 창을 붙잡아야 될 임무가 지금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이 시기에 제가 원래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하기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낙연 의원의 출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썼던 페이스북이 멈춤이었습니다. 멈춤이었는데, 멈춤과 성찰, 저도 성찰을 해보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맡아서 이 직분을 통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일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의 변곡점을 3가지 상징적 사건을 드는데, 하나는 박정희 때 포항제철을 만들므로써 이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전환된 계기를 만들었다. 아시다시피 철은 라이스 오브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산업의 쌀입니다. 포철을 만들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국의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만주발전 계획을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만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크에 만든 요녕성의 안산 제철소를 보면서 아마 포철의 필요성을 저는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철을 다 반대했지만 포철이 지금 세계 5대 철강 회사입니다. 포철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한번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삼성 반도체를 만든 겁니다. 이 반도체가 안암 반도체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만 84년도 수원에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IT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세미컨덕터는 라이스 오브 IT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대가 됐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가 됐고, 동아제약 아지노모토가 유치돼서 지금 세계 최대의 바이오 시밀러 클러스터가 송도 경제자구역에 만들어졌습니다. 다가온 이런 팬데믹 전염병 시대에 BT 산업의 중요성 커지고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라는 것은 반은 통하고 반은 통하지 않는 전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은 말 한문으로 따지면 반자의 섬도자입니다. 반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반은 섬이라는 것은 반은 대륙이고 반은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0101 디지털로 모든 아날로그를 분해해서 디지털 세계를 만든 것처럼, 이 반도체는 반도라는 것은 섬과 대륙을, 해양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그런 힘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정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했던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터뷰에 뭐라 그랬냐? 자기가 왜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그러냐?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이래 미국, 일본 해양 세력과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대륙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을 끌어내려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자기가 하야운동을 한다. 이렇게 발언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해양 대륙 세력에 어느 한쪽에 줄 서서 그 밑에 천병이 되고자 노력하는가? 왜 이렇게 비주체적인 사고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반도 세력론입니다. 반도가 해양 대륙이 항상 천병이 돼서 어느 쪽에 줄 서야 사는 그런 사고를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인터넷 세상으로 콘텐츠가 있으면 이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고 전 세계와 결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BTS나 기생충 같은 이런 그 콘텐츠가 전 세계의 시민들의 그런 공감을 얻어내는 것처럼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 세력론을 만들어 보자. 옛날 시대도 이베리아 반도가 스페인 문명을 만들고 이탈리아 반도가 천년의 로마 제국의 번영을 이끌어냈고 그리스 반도가 새로운 그리스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발칸 반도가 될 거냐 이탈리아 반도가 될 거냐 한반도는 항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발칸 반도는 정말 인종적 분열과 내부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됐던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 바로 발칸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거냐 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동북아의 평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반도 국가가 될 것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주변 근설은 미중 관계가 다시 신냉전 형태로 무역 전쟁을 넘어서 군사적 대립까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그 해군 세력의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고 양안 관계, 대만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도 불안해지고 또 홍콩의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미국의 그런 홍콩 특별주의 박탈과 또 영국의 그런 제재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상당한 긴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남북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고 북미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저는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볼턴이라는 사람이 그 회고록을 통해서 아주 교만하게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써놓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린애처럼 이렇게 폄하하고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도 아주 폄하를 해놨습니다. 저는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서 볼턴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인사들이 정말 이걸 북미 관계에 어떤 화해를 만들어 보려고 애썼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그런 시각을 변화시켜내고 해야 될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인이다. 우리 국회의원, 우리나라 시민단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인보다 훨씬 더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국회의원 중에 대한민국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많습니다. 북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럽이나 일본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이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북에도 가보고 또 북측도 만나보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북의 상태를 미국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통역이 없이 우리는 김여정의 말투의 그 뉘앙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민족, 통역이 필요 없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영어로 번역돼서 이해하는 미국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해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변화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승만도 냉전 시대에 사실 하지 중장이나 미국 대사를 정말 무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신에 따라 미국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갔습니다. 방공포로를 석방시켜버렸고 실질적으로 휴전회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미 동맹을 추진하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작동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철수를 하면 해라. 자주국방을 하겠다. 핵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고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서 자주국방 토대, 방위산업체의 새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수차례 미국은 박정희 제거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 조지 부시의 그러한 선제 공격 전략과 맞서서 부시 행정부와 전문가를 설득시켜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동의하도록 만들어냈고 그 조지 부시를 도라산역까지 데리고 가서 그 평화의 침묵에 사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외교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미국과 조금만 의견이 틀리면 한미동맹 파탄, 마치 우리나라가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떠들기 아니라
미국이 왜 이렇게 시각이 부족한가를 좀 점잖게 지적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익에 맞게 끌어들이려는 자주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국한테는 사실 전쟁이 나더라도 자기 본토에 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보잉사 같은 걸 비롯한 여러 가지 군산 복합체, 록히드 마틴 같은 데는 정말 주가가 오르고 돈을 벌겠지만 우리는 생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세를 보면은 북한이 코로나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 코로나가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경이 봉쇄를 해내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네아폴리스의 그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이 미국 경찰한테 목이 놀려가지고 8분 이상인가 놀려서 I can't breathe, 나 숨 쉴 수 없다 그래도 그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그게 죽었는데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북한을 설명했더니 많은 분들이 막 저를 비난하고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공격을 했는데 제가 북한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 2,400만 주민의 삶의 지금 현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니, 그 아무리 제재를 구해도 북한의 지도부야 무슨 공산당 지도부가 굶게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11건의 결의안이 지금 돼 있고 최종 마지막에 2397호 이 제재안 결의안을 보면은 정말 이 5일 원유는 한 1년에 400만 톤만 허용이 되고 정제유는 50만 톤만 쓰도록 이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는 전부 통제되어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제가 석유공사에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하루에 쓰는 정제유 양이 얼마요? 그랬더니 250만 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라 지금 좀 다릅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가 하루 쓰는 게 250만 톤인데 2,400만 북한 그 동포들이 1년 동안 쓸 양으로 50만 톤 넘은 우리나라 하루 양의 5분의 1을 가지고 1년을 쓰라 그러면 그 다 얼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말한 대로 unprecedented, 유례가 없는 최강의 제재라고 스스로 미국 니키 헤일리 대사가 자랑했던 그 제재입니다. 이 제재가 7번째도 unprecedented를 썼는데 그걸 11번째 지금 제재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뭔가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송영길 너 뭐 북한 애들이 지금 핵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냐. 물론 저도 북이 지금도 미사일을 도발하고 핵실험한다 그러면 이런 제재 완화 이야기를 제가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북이 지금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물론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합니다만 그건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ICBM 하고 있지 않고 또 어찌됐건 핵 보유 강국임을 명시하고 핵 이야기만 하면 협상도 하지 않겠다. 핵 보유 강국 우리의 권리다 하고 헌법에도 명시했다 이랬던 북한이 어찌됐건 지금 비핵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뭐 그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찌됐건 공식적 언어로 비핵화로 가겠다고 말한 것은 대단한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진전을 가속화시키려면 일부의 그러한 당근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북한에서도 협상파들의 입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번에 김 여정이 그렇게 아주 사납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남북 연락성수를 폭파까지 했겠습니까? 김 여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 남북 화해 협력에 가장 상징적으로 역할을 했고 아주 천진난만한 미소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겨줬는데 결국 성과가 없으니까 김 여정 입장에서는 북한 자기 주민들에게 체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네 말대로 다 했더니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고 경제 제도 안 해주고 맨 자기들 최고 존엄을 비난하는 삐라나 뿌려대고 이거 쓰겠냐. 그러니까 뭔가 그에 대한 역작용으로 자신의 어떤 과오라 그럴까요?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신문에도 이 사실을 공개하고 전 군중대회를 열어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남북연락성사를 파기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자기 전체 인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신들 정권의 불안정성들을 본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측면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여기도 독재 정치이기는 하지만 정치가 있고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도 취임 3주년 신년 반호를 통해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우리 집권 여당의 승리로 남북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돼 있습니다. 팬데믹 그런 상황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 대북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게 최종 결의안입니다. 2397호,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제25항을 번역한 것입니다. 보면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니까 인도적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결의안의 목적이 경제활동 협력 및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하여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활동과, 금지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량 원조와 인도적 지원 활동이 금지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지원 및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엔 안보리 2397 25호 조항을 우리 모든 국민이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야당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됩니다. 보수단체 태극기부대도 읽어보시고, 이 유엔 제재의 목적이 일반 북한 국민들의 그런 인도적 지원을 목조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397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사실상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도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지원되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추가적 군사조치를 유보하고 김정은을 통해서 어떻게 배드캅, 굿캅 역할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북을 보면 항상 예측 불가능한 집단처럼 보이지만 항상 레드라인을 넘지 않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쓰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와 달리 그래도 명색이 국가이고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자신들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어차피 지금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엔 이제 여야 원대로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 지금 대북 제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이 독일 크리스토퍼 호이스겐이 그 독일 분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상임이사국 이 5개 상임이사국의 그 대사들로 그 위원회 되어 있고요. 제가 러시아 측 그 위원 톨로야가 저하고는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쪽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뉴욕에 가서 유엔 대북 제재 위원들을 다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화상 회의라도 서로 연락을 해서 북의 그런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 조치, 제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북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도움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의 정세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적 생각을 가지고 변화시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200만 재미동포가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제가 이제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의원과 앤디 김 미 하원, 우리 최초로 연방 하원이 된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죠. 앤디 김 의원과 같이 재미동포 미주 포럼에 같이 강연을 하기로 돼 있고요.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아테소 위원장과 화상 제가 대화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전엔 제가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G20 그 국가의 각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화상 및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른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 상하 양원은 전부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 하원은 물론이고 미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46명, 공화당이 52명, 무소속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석이 과반수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35개 미 상원 의원이 이번에 35석이 선거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23석이 현직 공화당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4석 이상이 그중에 엎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미 상하 양원 모두를 민주당이 지배하는 초유의 또 아주 몇 년 만에 이런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민주당 상하원 간의 어떤 외교 네트워크, 국회의원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연결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제가 말씀한 대로 반도 세력론을 통해 대륙 해양 세력을 포섭 융합시켜내는 그러한 자주적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전략은 남북 관계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사실 그 4.27 판문점 선언과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양국 지도자가 만나는 감동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정말 15만 그 5일 경기장에 시민을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아무런 원고 검증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2년 만에. 그때 저는 우리 정부나 관계자들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하노이 회담의 성공에 너무 기대를 걸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CVID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CVID가 영어로 말하면 아시다시피 completely 완전하게 verifiable 증명 가능하게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도록 destroy nuclear facility 그러니까 핵시설을 해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주장인데 이번에 김여정이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꾸로 불가역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CVID를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y development 해야 된다. 우리 남북 간의 그런 민간이나 NGO 단체들의 교류를 돌이킬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완벽하게 교류를 확대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좋은 시기에. 근데 그거를 괜히 미국 그 북미 정상회담 성공시키는데 괜히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두지 말자, 속도 위반론 이런 거 눈치 보면서 너무 몸조심해서 우리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9번 방북 신청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5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오지 마라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 좋은 시기를 놓친 게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저는 민간 분야 이거 뚫어내야 되는데 정부 간에는 지금 불신이 돼서 쉽게 해소가 되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내는 게 지방자치단체, NGO, 국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불안정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역대 정상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 제도화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남북 합의서 그동안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14선언과 최근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각종 합의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비준 동의와 뒷받침이 있어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된다는 보장을 해줘야 북한이 이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실도 아시다시피 오바마 정부 때 합의한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가 되니까 무효화시켜버리는데 그럼 트럼프를 믿고 어떻게 이걸 사인하겠냐? 저는 오히려 핵은 한번 포기하면 불가역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는 해제했다가 북이 안 받으면 다시 경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한 스냅백이라 그러는데 이런 조항을 통해 일시적으로 좀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볼튼이라는 사람이 마치 뭐 난리가 날 것처럼 그거를 하노이 회담을 파토시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영변 핵시설이 깡통이니까 깡통에다가 뭐 보상금 줄 수 없다? 깡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영변 핵시설이.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영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을 미국 전문가들이 입회하에 불가역적으로 파괴시킨다는 양보안을 내세웠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부 중요 제재 해제했다가 그 사실이 아니면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발로 차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북전단 배포 금지 법안을 지금 1호 법안을 내놨는데 이것부터 좀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야당 의원들이 또 반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많은 국민들 특히 YMCA 회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박상학 씨 문제를 제가 멤버 인터뷰에 이야기했는데 아니 뭐 보수 언론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북한이냐 출판 언론 자유가 있는데 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래 일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단체가 120개가 넘습니다. 33,000명 중에 탈북단체가 통일부에 등록된 것만 120개가 넘습니다. 완전히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용돼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도 데모하고 문재인 간첩 빨갱이라고 막 말해도 안 잡아갑니다. 박상학이가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 초청으로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김정은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대통령을 비난하고 유엔에 고발하겠다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유엔에 고발한다면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우리들이 YMCA 회원 여러분들이 모두가 피를 흘려 싸운 그 민주주의를 대가 없이 박상학 씨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이 정부의 방침에 협력해야 될 그런 도의적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 다 보장됩니다. 그러나 왜 접경 지역에 가서 효과도 없는데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고 장사 안 되고 고사법 쏘면 못 살겠다고 반대하는데 보수 진보를 넘어서 왜 굳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괜히 이벤트 만들어서 미국 우익 집단으로부터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7조에 따르면 공공복리나 국가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도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그 특정한 접경지역에 한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법제화시키고 법적 권한을 만들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믿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미 간도 합의가 되려면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으로는 믿을 수 없고 그것이 미 상하 양원의 비준이 돼줘야 북한이 마음 놓고 핵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네바 합의도 맨날 북한이 어겼다고 이 보수 세력들은 이야기하는데 북한만 어긴 게 아니라 미국이 어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위키리크 야후닷컴에 들어가서 제네바 합의 쳐보면요. 미국이 위반해가지고 이 제네바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이 써 있습니다. 영어로. 영어 알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들어가면 확인해 보세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수로 2개 만들어주고 50만 톤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나는 갈루치가 미국 텔레비전 인터뷰를 봤는데 갈루치가 뭐라고 했느냐. 그때 공화당에서 왜 북한한테 양보했느냐. 1년에 50만 톤씩 중유 제공하고 경수로를 2개나 지어주기로 약속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양보 아니냐라고 이제 공화당이 공격하니까 갈루치가 뭐라고 답변했냐. At that time, I think North Korea will collapse within 5 years. 그랬어요. 그때는 5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될 줄 알고 사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 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런 미국을 보고 어떻게 신뢰하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9.19 비핵 합의가 9월 19일 날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날 9월 20일 날 미국 재무성이 방코델타 아시아에 2,500만 달러 북한 자금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브레이크 밟는 거 아니냐. 한쪽은 악셀레이터 받고 어느 방면을 밀 거냐. 이번에도 폼페이오나 이쪽에서는 북미 회담 이야기했는데도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라 이야기하고 또 막 군사적 어떤 훈련을 강화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북으로서는 진짜 어느 게 진심이냐라고 당연히 볼멘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돼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할 거 아니냐. 상대방을 정말 돌이킬 수 없도록 비핵화시키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도록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 국회의원들 하는 이야기가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이 탄약이 2배 반이 더 팔렸다 그럽니다. 총기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인들한테. 당신들은 당신이 뽑은 대통령,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연방정부의 경찰력, 군사력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총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탄약을 더 많이 구입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북한이 미국의 말 한마디, 트럼프의 말 한마디를 믿고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완전히 지키는 핵을 해체시키고 그걸 포기할 수가 있겠냐. 같이 총을 내려놔야지. 니 먼저 총 내려라고 누가 내려놓겠는가. 미국인들은 서부시대 어느 영화를 보더라도 총 같이 내려놓지 먼저 내려오는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중국清华대학에 1년 있으면서 이런 철학이 있어요. 옆집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내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는 게 옆집에서 코로나 걸리면 나도 걸리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쓴 이유도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옆집이 못 살겠다 그러는데 나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에 제가 진상조사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초선의원 때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19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원인이 아시다시피 50대 한 중년 아저씨가 인생을 포기해가지고 페트병 2개에다가 신나를 담아가지고 등산백에다 놓고 지하철에 타가지고 거기서 불을 붙여서 19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 이 50대가 된 사람이 정말 자기가 인생의 살 가치를 못 느끼고 죽겠다 그러는 동안 그 주위 사람 누구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방치해 놔서 결국 이게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만 잘 살 수 있냐고요. 저기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우리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이왕 죽을 것 뭐라도 다 같이 죽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안보를 보장해줘야 나의 안보가 지켜진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맨날 강조합니다. 우리 보수행분들. 더 무기를 만들고 더 막 F-35A 막 항공모함까지도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고 하자 그러는데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건데 균형이 이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해주고 우리는 정말 북한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한미 합동 전력이 오버캡하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송영길이 또 뭐라고 막 욕을 했는데 아니 사실이 우리 GDP 규모가 북한의 40배가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무 1, 2, 3 같은 이런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과 비교가 안 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3대가 있습니다. 공중구비기가 4대가 있습니다. 에이왁스가. 우리나라의 현대화된 이런 이 기술력이나 이 잠수함 능력은 북한과 재래시기에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핵은 미국이 지금 괌에서 출격하면 전략 핵 자산이 바로 하루 이내 몇 시간 안에 전개가 되는데 북은 러시아군이 있습니까? 북한에 중국군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한미군 28,500명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구조이죠, 사실은. 물론 안보란 게 100% 안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100% 안보를 가진다면 상대방은 100%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하는데 그러면 북한 애들이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F-35A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북한에 만약에 젠20, F-35의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비행기 젠20, 젠20이 만약에 40대가 도입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일면 톱으로 대한민국 항공 방공망 뚫려 북한 스텔스기 언제든지 서울 폭격 가능. 그래서 일면 톱으로 도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F-35A가 들어오면요, 10분 이내에 평양 상공에 스텔스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폭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남북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이 거의 몇 분까지죠? 그럼 10분 정도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책을 썼는데요. 책 한번 좀 우리 YMCA 회원 여러분 많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정성 들여 썼고 이 대한민국은 외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북핵 문제가 터지면 모든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나 야당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한미일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까지는 안 된다. 필요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스 디테드 겐시가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외교부 장관입니다. 18년 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자민련 소속입니다. 이 사람은 기민당과 그리고 이런 사회당과 항상 연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18년 동안 외교부 장관으로 독일 통일을 헬미트 콜 수상 밑에서 완성시킨 사람이 한스 디테드 겐셔 독일 외교부 장관인데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아버지 부시 정권 밑에서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시라크 수상 그리고 그 대처 영국하고도 협력했지만 특히 러시아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를 설득했기 때문에 소련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항상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되는 미국의 첨단 기지가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을 해줘야 중국 러시아가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지역에는 미군이 진출하지 않도록 하겠다, 통일되더라도. 한스 디트 겐셔가 약속했습니다. 동독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게 하겠다. 통일된 독일이 소련의 어떤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를 설득하고 소련군이 동독에서 다 철수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약속, 소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약속을 통해 그를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4대 강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결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남미 국가와 협력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와도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4대 강국을 넘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지구본 외교, 즉 지구본 전체 외교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한반도의 필요 통일 조건은 한미동맹, 한일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이제 23일 날 이인영 통일장관 인사청문회를 저희 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잘 마쳐서 이인영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인영 장관과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또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라든지 뭐 서훈 안 실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오늘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인도적 지원 문제를 좀 노력해서 이런 NGO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을 돕는 것들을 해나가고 인도적 지원에 타미폴룬가 그때 약을 주려고 그러는데 주려고 했더니 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 그래서 약품이 제대로 전달 안 됐다는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정주영의 그 소떼 방북을 벤치마킹해서 전부 소에다가 달구지를 만들어서 달구지에다가 전부 싣고 가자. 아니면 보부상처럼 우리가 다 우리 국민들이 NGO 단체들이 그냥 등짐을 지고 걸어서 그냥 운반하자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 인간이 소통되게 만들어 보자. 개성공단 개성 그 선주교 그거 만약에 개별 관광 뭐 제재 안 되면 허용되면 그냥 도보 여행이라도 가자 그냥 뭐 차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제재 위반이라 그러면 그냥 걸어가겠다 그냥. 뭐 북하고만 신뢰만 쌓이면 저들이 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주장합니다만 그런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지금 평양에 있는 그 병원 좀 짓자 그러는데 그것도 못 짓게 하고 뭐 들어갈 의료기구가 뭐 제재 위반이라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런 병원 같은 거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 월드 푸드 프로그램, WFP, 유니세프 기구들이 현재 평양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월드 푸드 프로그램 북한 담당 대표도 제가 만나봤고 이번에 토마스 오케아 그 북한 인권 담당 UN 인권 담당 북한 그 특별 보고관도 저도 만나봤는데 지금 북한이 식량 때문에 심각히 위반해서 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좀 완화의 필요성을 유엔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번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진단 키트와 여러 가지 치료제의 필요성을 지금 비공식적으로 절실히 북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도 좀 과감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된다면 지방정부의 그런 활동을 연계시켜줘서 이것을 뚫어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인들, 미국인, 특히 중국 러시아인들한테 제가 남북관계 협력 도와달라 이야기하면 특히 제가 러시아하고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러시아 특사로 다녀왔고 그들이 저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송영길 위원장, 제가 평양에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니까 둘이 다 비슷하더라.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말도 똑같고 뭐 성질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 김치찌개 먹는 것도 좀 비슷하고 다 똑같네. 너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냐.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끼리 만나 해결할 문제를. 이거는 박정희 때부터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14, 6.15, 4.27 선언까지 모두 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하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주적인 자세로 이걸 뚫어나가고 저는 미국도 변화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북한과 미국 모두가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된다는 것은 미국과 이제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적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못 살았다. 미제 때문에 지켜 힘들고 못 살아서 국민들을 그 항일 빨치산 투쟁 정신, 병영국가 형태로 지금까지 조직하고 해왔는데 지금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북한 식당에 가서 지금 90년생, 91년생들 만나보면 서울 우리 딸하고 똑같아요. 다 서구적으로 생겼고 노는 폼도 발랄하고 다 핸드폰 쓰고 있고 그들에게 고난의 대행군을 같이 가자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그 인민들의 그런 그 경제 생활 향상 욕구를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는 강력한 어떤 핑계거리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인민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야 될 과제가 북한 집권층에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북한이 이제 비핵화 된다 그러면 북한이란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군산복합체나 한미일 군사동맹, 주한미군, 아무튼 수없이 북한을 핑계로 소위 말한 미사일 방어 전략, SD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런 국방비 지출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고 북한을 핑계로 러시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방어망 체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북한이 비핵화되고 국교 정상화됐을 때 과연 군산복합체는 뭘로 먹고 살 거며 앞으로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북미 양측이 다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해야 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그것에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과 집단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마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남북 화해협력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 기반이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나름대로 가능성을 받았던 게 트럼프는 군산복합체 출신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부동산 제가 트럼프 윌버로스 제가 상무장관을 그때 워싱턴에 가서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전해 주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때려부시는 군산복합체 출신이 아니라 건설업자 출신이니까 북한이 건설할 게 꽉 찼어. 정말 평양동에 부동산 개발할 게 꽉 차 있고 대동강변에다 트럼프 빌딩을 만들고 1층에다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 집어넣어서 거기서 정말 앞으로 트럼프 재단이 정말 돈 벌 일이 꽉 찼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 전쟁하지 않는다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평양에 트럼프 빌딩과 맥도날드 가게를 여는 그런 상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 남북 대립으로 먹고 사는 산업 구조를 남북 협력으로 먹고 사는 산업 구조로 군산 복합체에서 건설 협력 이런 분야로 전환시켜내는 게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 동력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블루 오션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루 오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내서 우리 후배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정말 무능한 놈들이 살다가 그 남북 분단한다 해결 못하고 저들끼리 싸우다가 민족의 에너지를 고갈시켰던 어리석은 세대였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하고 뚫고 나가서 이 분단의 벽을 걷어내고 새로운 통일의 길로 함께 나갑시다. IMC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님 너무 귀한 말씀,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특별히 요약하거나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향후 한반도의 평화에
아마 이렇게 북미 회담의 첫 번째 조항이 북미 관계의 새로운 수립,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북미 간의 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이 향후 미 대선까지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다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굉장히 긴장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이게 북미 회담의 개최와 관련해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8월 달에 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될지, 뭐 구체적인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한미 합동 훈련은 연합 지휘소 훈련이라 그래서 전시 작전권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곳에 일부 이제 민플러스 이런 데서는 그게 무슨 레인저 참수 작전 이런 게 들어서 북을 자극할 게 아니냐 이런 게 들어있는데, 국방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북과의 지금 신뢰 관계가 있다면 이걸 충분히 납득시킬 수가 있을 텐데, 좀 그런 북과의 그런 한 라인을 통한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들도 전시작전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또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시민사회에 이제 다양한 평화운동들이 있고, 뭐 크게 보면은 아마 4개 정도 연대체가 있는 것 같아요. 종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민화협이 있고, 그 다음 6.15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내에는 이제 시민평화포럼, 이렇게 크게 4개 정도의 이렇게 평화운동을 위한 연대체들이 있는데,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님이 또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이런 이렇게 한국의 커다란 이렇게 통일운동 연대체와 국회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저희들은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회에서는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오셔서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남북 국회 회담을 성사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주셔서 제가 박수를 쳤는데, 아마 우리 박병석 의장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외통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어떤 그런 관계를 뚫어보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NGO나 이런 단체들이 자주적으로 북과 그냥 북 각 단체와 이렇게 교류 협력하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북과 이렇게 해봤는데, 북측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걔들 너무 또 아나무인으로 활동할 때도 있고, 아니 자기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지도 않고 말이죠. 너무 오히려 자기가 갑인지 을인지 막 구분이 안 되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어긋난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이야기할 건 해주고, 그 각 단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과주의적으로 북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상호간에 누가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경제 협력인데, 일방적인 어떤 수혜 이런 것은 이제 초기 단계 마중물 역할이고, 실제로는 우리도 이익도 보고 자기들도 이익을 보는 개성공단의 복원 같은 그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미 외교를 통해서 뚫어내야 될 문제이고,
일단 이제 이인영 장관이 되고 나면 워킹 그룹이 조금씩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킹 그룹이 한미 워킹 그룹이 어떤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건이 와서 이동훈 본부장한테 보고를 들어보니까 비건이 한 2번인가 이야기했잖아요. 남북 관계 협력을 지지한다. 어찌됐건 말이라도 그렇게 그 발언을 하게 만든 것은 이동훈 본부장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저도 그런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할 일은 어떤 미국과의 대미 외교, 그다음에 뭐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협력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북한이 추가적인 그런 악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같은 일부 그런 당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이렇게 정치적 현안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뭐 외교 안보 라인의 대폭 교체, 전면 교체 뭐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동맹파에서 지북파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인영 그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되셨지만 송영길 위원장님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 더 세게 좀 소신껏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시중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이번 이렇게 아마 지난 9.19 이후 이게 상당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는 그런 제재와 이렇게 남북 합의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전망이나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북한도 그런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북측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한번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이 비핵화하겠다라고 국제사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 그거는 미국 대통령과 둘이 한 이야기고 전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느냐. 자기들이 지금 핵 개발 이유가 대조선 적대 정책 때문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건 유엔에 와서 한번 전 세계 국민이 듣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뭐 스위스에서 영어도 잘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주체성을 강조한 나라라 영어로는 안 하겠지만 뭐 일본 멤버들은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북한이라는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말이 통하는 그런 입장을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 아니, 카스트로가 저는 그 미국과 그렇게 적대적인 공산주의 나라였지만 유엔 총회에 카스트로가 연설한 걸 보면서 쿠바가 저래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북쪽 친구들한테도 카스트로가 연설한 것처럼 와서 한번 연설을 해서 확실히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비핵화로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김여정이 그랬잖아요. 오늘 담화에도 자기들은 미국을 뭐 공격할 의사도 전혀 없고 뭐 그렇다.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북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양쪽을 우리가 계속 중재 역할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미국, 북 양쪽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도 뭐 주제넘게 무슨 중재냐고 막 해도 참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막 정말 모욕적인 말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표시 안 내고 김영삼 대통령 같았으면 쉴 때면 집어치워라 이게 막 뭘 그냥 완전히 무슨 전군 비상령을 내리고 아니 김영삼 때는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 소식이 들리니까 아니 조문단을 보내야죠. 아니 둘이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통일교 같은 데도 박보위를 보냈는데 전군 비상령을 내리니까 북한에서 완전히 김영삼이하고는 상종 않겠다고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는 본권적인 게 좀 남아있잖아요. 윗사람에 대한 존중. 이번에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너무 겸손하게 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아주 윗사람에 대한 A라든지 어디 들어갈 때도 문재인 대통령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잠깐 담배 피러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다 오고 이런 것도 참 자기들이 최고 존엄이라 그러는데 참 우리로서는 신선한 그 발견이었고 그런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 동방 A 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도리, 상호 정서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런 거를 좀 잘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뭐, 예? 국회 비주는 지금 국회 분위기는 뭐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해봐야죠.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 지지를 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국민의 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야당과 충분한 토론을 하겠지만 끝까지 토론만 하고 옛날처럼 통과 안 될 수는 없고 이제 토론이 숙성이 되면 결정할 땐 결정을 해야겠죠. 예, 그 마지막 질문이고 네. 그다음에 플로어에서도 조금 질문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남북 교류 관련해서 특별히 이게 경제 단위로 대북 교류 사업 중에 좀 사람들이 이게 제재하고 다 같이 물려 있는데 중국하고 북한 간의 무역 관계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그 무역 관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 남한과 북한 간의 그 무역 관계라는 건 제재라는 이름으로 거의 완전히 봉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재의 원칙은 유엔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든 중국 정부든 유엔 정부든 똑같은 제재를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북 간의 무역이나 교류가 위축되어 있느냐? 그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 나가는 데에 또 국회의 역할이 또 강력하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엔 제재 이외에 우리 한국의 단독 제재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단독 제재가 있죠. 524 조치를 비롯해서 미국의 단독 제재가 있기 때문에 나진 핫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한 800만 톤 이상 지금 러시아 석탄을 나우드카 항을 통해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가 석탄을 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철광석을 이제 환원제를 해서 철광석에 FeO가 있으면 C와 CO2로 결합해서 빼내고 Fe 철을 뽑아내려면은 그 환원제로서의 석탄에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 석탄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것보다 이 나우드카 항을 통해서 오면 훨씬 동해바다로 오기 때문에 운수비용이,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서 경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걸 나진항을 통해서 들어올 목표였거든요. 사실 나진항을 통해 들어오면 좋고, 마그네사이트는 정말 북한이 세계 최고의 그 매장량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그네사이트는 내화 벽돌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제철이나 광양 이 포스코의 그 용광로 안에 내화 벽돌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훌륭한 그 원자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흑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연은 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음극재 주요 원료인데 그것도 북한이 좋고, 북한 레어 머티리얼, 그 히토류도 지금 북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풀어내는 게 참 중요한데, 특히 모래도 우리나라 모래 사용량의 40% 이상을 북에 의존했는데 그게 스톱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베트남 모래를 바지선호가 수입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한강 하구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준설하더라도 심각한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NLL도 아니고 DMZ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 어로 구역으로 사실 조사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제가 제재를 회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화상 토론은 뭐 제재 대상도 아니니까 사실 북한하고 어디 특정 장소에 서로 모여서 화상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방송 같은 경우를 공동으로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혜란 국장님. 우리 장윤재 이사님 한 분. 예. 그냥 왔네. 아까 말씀하신 걸다 오늘 전 위원장님 그거 역지사지라고 하신 말씀을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 중에 왜 상대방의 안보를 보장해줘야 내 안보가 지켜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제 자기의 고통 때문에 자기의 아픔 안에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기가 너무 인간이라는 존재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내 안보가 지켜진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분법적인 틀에 살고 세상 복잡한 이것을 그야말로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요 이분법 세계 안에 있을 때 참 내가 지켜지는 것 같고 안전하고 그걸 살고 싶은데 이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안보가 지켜져야 내 안보가 지켜진다고 하는 발상은 이건 진짜 혁명적인 사고고 평화적인 문화고 평화적인 정신세계인데 그걸 어떻게 정말 6.25 이후 지금까지 70년 되도록 이렇게 적대적인 이분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정신문화와 일상의 어떤 그 삶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면에 또 고견이 있으시다면은 좀 그것도 조금 부연해 주시면은 아주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지. 북한 사람들도 저도 만나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서 박성중인가 그 배우가 나랑 약간 비슷한데 걔가 대홍단 감자송을 불러서 나도 한번 따라 불렀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지금 일본에서 지금 최고 인기라 그래요. 일본 사람도 다 공감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게 저는 참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JSA를 봐도 그렇고 고지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상호 소통해서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 여타불이 일즉다 다적이란 말이 있는데 여타불이 아닙니까? 나와 이 사람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란 유적 존재로서의 공동의 휴먼 라이츠란 말은 인종, 종교, 피부 색깔을 사상 이념을 떠나서 공동의 인간이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출발점 아닙니까? 그런 출발점이 아니고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아니면 빨갱이 저쪽 입장에서 극우 반동들은 죽여도 된다. 토착 외구는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상대방을 이렇게 죽임을 해도 될 그런 존재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논리 속에 그동안 대학살이 합리화됐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는 힘이 중요하고 YMCA라는 것도 이런 단체들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저는 하워드 진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진보학자가 공군 폭격기 조종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들은 폭격할 때 양심의 가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쟤들은 벌레들, 아무튼 쟤들은 다 테러 분자들, 극 분자들, 아무튼 다 이 폭격의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마루타라 그래가지고 731 부대가 합리화되고 히틀러가 저는 히틀러의 그 선전부 장관 괴벨스가 했던 책을 읽어보니까 괴벨스가 뭐라 그랬냐면 유태인 놈들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태인들, 예수님을 죽인 2000년의 원수를 이제 갚을 때가 왔다. 유태인 놈들은 다 빨갱이들이고 패스트를 옮기는 쥐새끼 같은 놈들이고 저놈들은 문명을 파괴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독일 민족의 이익을 위해 저거를 죽이는 것이 청소하는 게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켜놓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전라도 홍어 빨갱이 죽이자는 거 똑같은
그런 식의 비이성과 싸워내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근데 그걸 저는 예수님의 삶이 그런 것과 맞서 싸우는 삶이었다고 봅니다. 저 여자 뭐 창녀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을 때 온몸으로 맞서 나와서 변론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짐의 그 소수자를 폭력으로 어떤 죽이고 배제시키는 것과 우리는 같은 인간이다라고 싸웠던 그런 용기와 그런 위대한 힘을 조직화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도 그렇게 해주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고 신앙을 갖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변화되지,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제가 그 안병무 신학자, 제가 연세대를 다닐 때 민중신학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떡 5덩어리하고 뭐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끝인데, 뭐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끝인데,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한 분들은 유태인들이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라 전부 다 먹을 거를 싸갖고 왔는데 남하고 나눠 먹기 싫어서 지만 먹으려고 다 숨겨놓고 있는데 한 소년이 5개 떡덩어리 2마리 물고기를 가서 나눠 먹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5,000명의 백성들한테 회개해라, 나는 설교를 했다고 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같이 나눠 먹자는데 너희들은 전부 네 몸 먹으려고 있냐 그랬더니 마음이 변화돼서 다 먹을 걸 내놓으니까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다.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고 그냥 물고기가 떨어져서 기적이 아니라 이 강팍한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살자로 바뀌는 게 바로 기적이고, 저는 남북관계도 그런 기적이 연출될 때 이 분단의 벽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무너져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분단의 벽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왜 YMCA 같은 이런 활동이 중요하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냐. 우리 5천만 국민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다 텔레그램 네트워크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국 사회나 다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한국의 이런 어떻게 활동을 보여주는가. 난 이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사회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1시간 한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송영길 의원님 통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현실감 있게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보편성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님께서 현 시국에 외교통상위원장이셔서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요. 첫 번째, 지금 법안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 아마 꼭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하시면서 꼭 남북 국회회담 여러 데에 크게 기여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새로운 이렇게 한반도 평화의 그 모멘텀이 국회를 통해서 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이게 YMCA 회원들에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앉아버리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좀 듣고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김경민 우리 총장님, 또 양원재 이사회장님,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외교통상이 아니라.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57세가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제 딸이 이제 30살이 됐고요. 아들이 25이 됐는데,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뭘 물려주고 갈 것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한테 총을 들려놓고, 휴전선에 가서, 상대방 보이면 총으로 잘 맞춰 쏘아 죽여라. 죽이면 잘 죽였다고 훈장을 달아주고 영웅이라고 박수치는,
이런 무능한 이 어른들이 돼서 되겠느냐. 북한의 그 아이도 그 집의 귀한 아들일 것이고, 우리 남쪽의 아들도 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들을 이 20대 그 새파란 청년들에게 총을 들여서 상대방을 쳐 죽여라. 이 민족도 아닌 같은 민족끼리. 그래놓고 뒤에서는 부추기고 있는 이런 무능한 어른들이 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우리 손자들이 군대 근무를 할 때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에서, 도만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YMCA 회원 여러분, 그동안 대한제국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문명,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면면이 일해오신 시민운동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YMCA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45차 한국 YMCA 전국연맹 전국대회 정책논단 멈춤과 성찰 코로나19 세계 YMCA 길을 묻는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